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지금 빠르게 현실화 중인 대한민국 초강대국설. 2.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경악. 3. 삼성 이 정도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 며 눈앞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확신에 차며 말한다면 아마 그 말을 듣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통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이자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하며 그의 말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된다면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예언했고 현실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고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말하자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오늘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경제 분야에서 30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부터 27년 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면 시 한국이 영국 제치고 독일 제치고 일본 제치고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종합평론지이자 90년의 역사를 지닌 어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12월 31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85개국 17,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은 물론 국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6위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된 같은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2년 만에 대단한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의 순위에서 한국 아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7위와 일본 8위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순위라고 했을 때 6위에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6위에 랭크될 수 있었을까요? 매체는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는데 이는 한국이 25분의 6 전쟁을 겪고 약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이 40년 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한국의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2009년 11월 8일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전원일치로 한국을 DAC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이자 OECD의 3대 의원회 중 하나입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전세계 빈곤국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 ODA를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ODA 증가율은 DAC 그룹 중 최상위권인데 2021년 총 28.6억 불을 지출해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가 너무 불쌍하다며 쌀 500톤을 지원해주던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매체가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동시에 경험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은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한민국이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으로부터 27년 뒤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 30년간 경제 분야의 기자로 활동한 존 앤드루스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자 다니엘 프랭클린과 함께 메가체인지 2050년 세계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은 독일, 프랑스, 일본인보다 소득이 많다. 한국의 일입당 국내 총생산은 2050년 일본 GDP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많다. 등 책 속에서 묘사한 한국의 미래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9대 경제 강국에 오를 것이다. 따라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릭스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8만 1,000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쓴 충격적인 보고서는 2007년에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흥망을 쓴 존 케네디는 한국이 2030년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2050년에는 독일과 일본도 넘어 세계 2위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으로부터 27년 뒤인 2050년을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되는 기점으로 본 것일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위 책을 쓴 프랭클린과 앤드루스는 미국 표준 방식으로 구매력 평가 지수의 기초에 7개 대륙과 12개 국가의 1인당 GDP를 산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6,310달러에서 2030년 8,780달러, 2050년만 500달러로 치솟습니다. 세계 평균치는 2010년 2,270달러에서 2030년 3,030달러, 2050년 4,230달러로 늘어나는데 한국은 세계 평균치를 훨씬 압도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이 8,770달러로 한국보다 적고 일본은 5,830달러로 한국의 50% 수준, 중국은 5,23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자는 세계화가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의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EIU가 추정한 2010부터 2030년 GDP 예상치를 2050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 예상치에 따르면 전 세계 GDP는 2010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7% 성장하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중 중국은 40년 동안 2.3배, 230% 성장하고 인도는 3.86배, 386% 상승하죠. 한국의 경우 66.4%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66.4% 성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이 19% 하락함과 동시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2012년에 쓴 이 책의 예측은 2023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한국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GDP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국가별로 다른 물가 수준을 감안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구매력, PPP, 기준 1인당 GDP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은 이 지표에서 4만 1,001달러를 기록해 일본의 4만 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개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일본인의 삶의 질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IMF는 2023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화폐 단위당 구매력은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하는데요.
조금 쉽게 쫄짜면 같은 돈으로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인들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있지만 1인당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처음 일본을 앞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구매력 기준이 아니라 1인당 명목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평균 노동시간, 취업률, 환율 등으로 고려해 측정한 수치로 재작년에는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4년을 앞당겼습니다. 여러 수치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며 자위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보고서를 사실로 만들어내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 2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2050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영상에 찾아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통량의 3터부터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인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질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 선을 건설했고 2호 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은 반면 중국 철도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재통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시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걸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2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들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대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강건료 구조권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득했기 때문입니다. 강걸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걸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걸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길이 5.3km 의 터널을 셀른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 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밀로 선정된 것입니다. TXF, 트레이드 익스포트 파이낸스, 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미디어로 매년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열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급을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중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 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가툰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걸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POP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들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퉁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얼을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등 핵심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 찍힌 영상에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 주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등에 퍼지며 뒤늦게 해당 빌딩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에 대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붕괴된 지 꼭 이틀 만이라 러시아군의 보복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이 직접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은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셈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삼성이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중 있게 관찰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 또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지해서인지 이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삼성지사의 상황과 한국군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맹폭을 가하며 엄청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FP 등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경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더니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전 8시 15분쯤 발생한 폭발에 대해 AP 등신은 미사일 공습의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고 AFP 동신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시내 중심부인 세브첸코 구역이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됐다며 그 중에서도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브첸코 구역은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정부기관이 자리한 키이우의 중심지인데요.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급하게 작동된 방공 시스템으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공습 경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공습 현장이나 파괴된 건물을 촬영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키이우의 처참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층 빌딩 일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사일이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빌딩은 키이우의 명물로 손꼽히는 101타워이며 폭발 지점도 몇백 m가 아닌 인근 150m로 조사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건물이 반파된 이유가 설명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충격으로 건물의 일부 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확연히 눈에 띄었고 당시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10명은 급하게 인근 도시로 피신했으며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삼성전자 사무실은 2009년 키이우에 설립됐으며 삼성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안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 초기 모델과 소프트웨어 작업도 진행된 중요 사무실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며 러시아 현지에서의 인력을 확대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실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전원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터부터 9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며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플립4, 폴드4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터부터 8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26%로 떨어졌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 부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 폭격을 이유로 다음 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6년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TV 생산 공장인 SERK의 경우 우크라 사태에도 중단 없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러시아 내수 및 인근 CIS 지역과 유럽 국가에 공급되며 또한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폭격을 계기로 러시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온라인 언론 매체 쿼츠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에서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에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 예로 지난 30년간 맥도날드가 고용했던 러시아 노동자만 해도 6만 2천 명에 달하며 고용 승계가 100%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쿼츠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4월 기준으로 18%나 뛰어오른 마당에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는 등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최근 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실업자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결코 허황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하면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이나 미사일 없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칼자루가 삼성의 손아귀에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나 오리온 등 한국 기업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 바,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삼성전자 폭격에 대해 반드시 진중한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껏 고려되지 않았던 K9, K2 등 한국산 살상 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